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놓친 이란의 미사일 19발을 한국이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가전제품 취급하며 미국 무기만을 고집하던 사우디. 그러나 중동의 가혹한 환경에서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미국 무기가 이란의 공습에 하나둘 박살나기 시작했죠. 방공망이 뚫리고 수백만 시민들이 미사일에 노출된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천공투가 미국이 놓친 미사일 19발을 모두 격추시켰고 수백만 시민들의 목숨을 구해낸 겁니다. 이에 사우디는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겠다 선언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마저 한국에 제발 팔아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과 중동이 한국에 고개 숙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공망 사업 평가 회의가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대한민국 방공팀이 강제 퇴장당한 겁니다. 입찰 자격 연구 박탈. 사우디 차관의 의사봉이 대리석 테이블을 때리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악관 인사 8명의 서명이 담긴 문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패트리엇 포대를 전면 철수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안보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 서방 방산업계가 총출동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깔끔하게 매장하려 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판을 뒤집었을까요? 그 일이 벌어진 회의실 한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랜돌프, 미 육군 중장 출신이죠. 펜타곤에서 36년간 중동 방공망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은퇴 후엔 록히드 마틴 수석 전략고문이라는 번지르르한 명함을 달고 다녔죠. 그날 저는 승자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트릴 타이밍만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령 하나가 문고리를 잡으려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리야드 포시즌스 호텔 VIP 킹덤 스위트룸. 섭씨 22도의 에어컨 바람 속에 아라비카 커피 향과 톰 포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장식된 이 방은 세계 방산업계의 주가가 결정되는 밀실이었어요. 양복과 훈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격식 있는 국제회의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남의 나라 안보를 혓바닥으로 난도질하는 인질극이었어요. 사우디의 압둘라 알파이살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봉을 집어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한민국 방공팀의 25조 원 사업 입찰 자격을 이 시간부로 영구 박탈합니다. 의사봉이 대리석을 내리쳤고 그 소리가 총성처럼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한국 국기가 꽂혀있는 테이블 끝자리 쪽에서 숨소리가 멎었어요. 박탈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의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 옆자리에 마이클 크로포드가 움직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글로벌 대관 담당 부사장. 구김 하나 없는 최고급 정장에 얼음 띄운 위스키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내였어요. 크로포드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한 장의 서한이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실 레터헤드에 8명의 고위 인사 서명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배제 권고 서한. 제가 아는 이름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 아이들 결혼식에 축전을 보낸 사람, 그 이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목을 자르는 칼날 위에 줄지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서한을 알파이살 차관 코앞으로 밀어붙이며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매우 유감스럽지만 워싱턴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평가에 포함시킬 경우 내일 아침까지 리야드 주둔 미군 패트리엇 포대를 전면 철수하겠습니다. 차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연하죠. 패트리엇이 빠지면 사우디의 수도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수백만 시민의 목숨이 걸린 안보를 인질로 잡은 거였어요. 저는 36년간 펜타곤에서 방공작전을 설계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크로포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미소가 뱀의 혀처럼 차가웠습니다. 대각선 자리에서 위스키 잔이 찰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의 나이젤 스털링이었어요. 중동 북아프리카 총괄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단 이 남자는 런던 정통파의 우아한 억양을 구사했지만 뒤통수를 치는 데는 누구보다 빠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스털링이 크로포드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축배였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바치는 축배. 이스라엘 측 로비스트 2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맞대는 신용을 했죠. 3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였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검사도 전부 한편이니 피고인은 얼굴도 못 들어보고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었어요. 스털링이 한국 대표단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거들먹거렸습니다. 한국 친구들 서운해하지 마시게. 에어컨 기술로는 인정하니까 그쪽을 팔러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스라엘 로비스트 하나가 킬킬 웃었어요.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36년을 살았는데 이 양복쟁이들의 비열한 짓거리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팍에 달린 삼성 장군 배지는 이미 로키드 마틴이라는 간판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는데 알코올이 아니라 수치심이 목을 태웠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이 손짓을 했습니다. 벽에 서 있던 사우디 경호원 넷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의 손이 거칠게 뻗어 한국팀의 노트북 덮개를 덮어버렸습니다. 퇴장을 강요하는 겁니다. 25조 원짜리 사업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곽태식이라는 사내가 굵은 팔뚝에 힘을 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팔뚝에 화상 흉터가 가득했어요. 옆에 앉은 LIG 넥스원의 최명호라는 연구원은 덥수룩한 머리카락 사이로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굴욕을 삼키는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만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국 대표단의 선두에 서 있던 사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동진이라는 이름의 대령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강직한 턱선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중동수출단장. 그 사내의 등이 점점 멀어졌어요. 크로포드가 안도하듯 위스키를 한 모금 더 삼켰고 스털링은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다음 의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퇴장하고 25조 원은 서방이 나눠 먹는 깔끔한 각본이었죠. 그런데 문고리를 잡으려던 박대령이 멈췄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3초쯤 머물렀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대령의 눈을 봤는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차가운 결심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대령이 한국 대표단 테이블로 돌아가더니 의자 옆에 세워둔 육중한 장비 케이스를 양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케이스가 묵직했습니다. 금속 모서리가 형광등 빛을 반사했죠. 크로포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였어요. 박 대령이 크로포드 앞 대리석 테이블 한가운데로 그 케이스를 내리쳤습니다. 아니, 내리쳤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집어 던졌습니다. 육중한 쇳덩어리가 최고급 유리 위를 관통하며 산산조각을 냈어요. 유리 파편이 크로포드의 양복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알파이살 차관의 커피잔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허리에 손을 가져갔죠.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위스키 잔을 들고 있던 스털링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크로포드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얼음 녹는 소리마저 멎었어요. 파편 사이로 박대령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박혀드는 음성이었어요. 전쟁은 에어컨 밑에서 양복쟁이들이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박대령의 시선이 크로포드를 관통했습니다. 위스키 잔을 쥔 손이 아니라 백악관 서한을 밀어넣은 그 손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36년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장교를 만났습니다. 별넷 단 장군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을 여럿 봤어요. 하지만 서방 방산업계의 최정상급 로비스트들 앞에서 25조 원짜리 판을 물리적으로 엎어버린 군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크로포드의 양복 위로 유리가루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은 깨진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박대령을 올려다봤어요. 경호원들의 손이 여전히 허리춤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무게중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3분 전까지 이 방의 주인은 크로포드였습니다. 지금은 깨진 유리 파편 위에 우뚝 서 있는 한국의 대령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적어도 진짜 전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벌어지는 건 전쟁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무기를 방패가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엑셀 시트로 다루는 자들의 판이었어요. 저는 그 판의 공범이었고 양복쟁이들의 얼굴 마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령이 던진 건 장비 케이스만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인간의 바닥을 동시에 깨뜨린 겁니다. 깨진 유리 위에 크로포드의 위스키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알코올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아직 바닥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회의실 전체가 폭발 직후의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크로포드의 양복 어깨 위에 유리 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알파이살 차관의 의사봉은 깨진 테이블 조각 사이 어딘가로 굴러가 버렸죠. 포시즌스 호텔의 VIP 스위트룸이 이런 꼴이 된 건 아마 개관 이래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적을 깬 건 크로포드였습니다. 양복 위에 유리 가루를 털어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미치광이를 당장 체포해. 테러리스트야. 크로포드가 벽에 서 있던 사우디 경호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경호원 네스의 시선이 박동진 대령에게로 쏠렸습니다. 손이 허리춤의 권총집 위에 올라가 있었죠. 회의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총구가 한국 대령의 가슴팍을 향할 상황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경호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깨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고개를 돌려 알파이살 차관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차관의 얼굴은 아직 흑빛이었어요. 크로포드의 협박에 한국을 내친 결정이 목에 걸려있는 표정이었죠. 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알술라이일 사막으로 갑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분 전에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박 대령의 음성은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쇳덩이가 진짠지 사막에서 붙어보면 압니다. 에어컨 밑에서 서류로 결판 낼 문제가 아닙니다. 크로포드의 뒷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테러리스트로 체포하라고 소리쳤는데 경호원들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사우디 경호원들은 알파이살 차관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차관이 명령하지 않으면 총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크로포드가 그걸 깨닫자 전략을 바꿨어요. 체포가 안 되면 봉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나이젤 스털링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화면을 알파이살 차관 쪽으로 돌렸습니다. 기상위성 화면이 떠 있었어요. 차관님, 보십시오. 현재 알술라이일 사막은 초속 30m의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털링의 런던 억양이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죠. 국제평가 규정에 따르면 이 기상 조건에서의 야외 테스트는 불법입니다. 장비 손상과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사막 출입 자체가 금지 사항이죠. 스털링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법을 방패로 꺼내든 거였어요. 한국팀이 사막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두 번째 울타리를 친 겁니다. 크로포드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스털링의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차관에게 압박을 걸었습니다. 차관님, 규정 위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사우디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서방의 더블 플레이였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인질로 잡고 영국이 법을 방패로 꺼내들었어요. 두 겹의 울타리가 한국팀을 에워쌌죠.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복쟁이들은 전장에서는 겁쟁이지만 회의실에서는 발군이었어요. 서류와 인맥으로 남의 나라 안보를 난도질하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사막행을 허락하고 싶어도 법이 막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곽태식 직장이 주먹을 꽉 쥐었고 최명호 수석은 접어든 노트북을 다시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선을 떨구고 있었죠. 판이 완전히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 뒷줄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가르마를 한 치에 오차 없이 탄 젊은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은퇴 안경이 형광등 빛을 반사했죠. 이 정도. 국방부 파견 국제계약 법무 담당 서기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내의 존재를 1시간 전에 명함을 교환할 때 처음 인지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500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영문으로 빼곡한 표지가 보였죠. 국제방산평가 규정집. 이 서기관이 크로포드 바로 앞까지 걸어가더니 그 규정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쾅! 유리 파편이 또 한 번 튕겨나갔어요. 크로포드가 움찔했습니다. 방금 날아든 장비 케이스의 충격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서기관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3장 12조 3등급 이상 극한 기상 상황에서의 시연은 국제방산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 최고 가산점 대상입니다. 한 글자도 더듬지 않았어요. 500페이지짜리 영문 규정집의 조항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한 겁니다. 크로포드의 눈이 커졌어요. 스털링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이 서기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칙 제7조 사항도 참조하시죠. 극한 기상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시연을 요청한 참가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스털링이 꺼내든 법의 방패가 정확히 법으로 박살이 난 거였어요. 크로포드가 규정집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한 발 물러서며 규정집을 알 파이살 차관 쪽으로 밀었어요. 차관님, 직접 확인하십시오. 불법은커녕 가산점입니다. 차관의 시선이 규정집 위에 멈췄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혼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이 들이밀었던 서류가 전부 이런 식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얼마나 많은 조항을 왜곡당했는지 처음으로 자각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6년간 중동 방공 작전을 총괄하면서 수많은 현장 평가에 참여했어요. 단 한 번도 에어컨 밑에서 서류로 결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바다에서, 영하의 고원에서, 쇠덩이는 현장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걸프전 때 스커드가 날아오는 와중에도 레이더 앞에 서 있던 제가 양복쟁이들의 서류 장난 때문에 의자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태웠어요. 크로포드의 어깨에 올라앉아 있던 유리 가루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 작은 파편 하나하나가 제 30년 군 경력의 부끄러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에 크로포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보다 12살 어린 이 로비스트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일어서는지 감을 잡지 못한 거였죠. 당연합니다. 저는 록히드 마틴의 수석 전략 고문이니까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제가 크로포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양복천 아래로 뼈가 만져졌어요. 이 사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방공작전 총괄로서 명하건대 저는 의도적으로 현역 시절의 직함을 꺼냈습니다. 전략고문이 아니라 삼성 장군의 권위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당장 현장으로 간다. 크로포드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의 삼성 장군 출신이 미국의 로비스트를 짓누르며 사막행을 명령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의 눈에서 마지막 저항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미제 무기의 결함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우디 군인 28명이 숨졌던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서방의 양복쟁이들이 들이미는 서류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이 차관은 뼈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배제 동의서. 30분 전에 크로포드가 밀어 넣었던 문서였죠. 차관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춘 건 이 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갈라진 동의서가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떨어졌어요. 크로포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차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호원에게 손짓을 하더니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건네받았습니다. 케이스 안에서 금색 인장이 박힌 문서 한 장이 나왔어요. 사격장 특별 통행증. 차관이 펜을 집어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드는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이 울렸죠. 크로포드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스털링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법의 방패도, 안보의 인질도 전부 박살이 났습니다. 한국의 대령이 케이스를 던져 물리적으로 판을 엎었고 한국의 서기관이 법을 외워 논리적으로 울타리를 허물었고 미국의 노장이 자국의 로비스트를 짓눌러 마지막 빗장을 열었어요. 알파이살 차관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판의 좌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밀실에서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지는 사막으로 넥타이를 맨 사기꾼들과 기름때 묻은 진짜들이 섭씨 55도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채 오르면서 양복 안주머니의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졌어요.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실전의 냄새가 났습니다. 장갑차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섭씨 55도. 숫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기상위성 화면에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찢어발기듯 밀려들었어요. 코와 입 사이로 모래 알갱이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초속 30m의 모래 폭풍이
피부를 사포로 문지르듯 갈아냈습니다. 알술라이일 제3사막 전술 사격장. 이곳은 에어컨이 나오는 밀실과는 다른 차원의 땅이었습니다. 장갑채에서 내린 크로포드의 꼴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구김 하나 없던 최고급 양복이 30초 만에 걸레짝이 됐습니다. 모래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머리카락은 흙덩이처럼 엉겨붙었어요. 크로포드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폭풍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죠. 영국의 스털링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런던 정통파의 우아한 체면 따위는 첫 번째 모래 돌풍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온 엔지니어 8명이 장갑차 뒤편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장비를 세팅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패트리엇 레이더와 BAE 해상 센서의 사막 적응 시험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거였죠. 하지만 장갑차 문이 열린 지 1분도 안 돼서 전원이 장비를 내팽개쳤습니다. 모니터 케이스를 모래 위에 그냥 떨어뜨리고 케이블을 질질 끌며 통제 벙커 쪽으로 내달렸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콘크리트 벙커. 엔지니어들이 철문 안으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왔다는 기술자들이 모래바람 한 번에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36년 군 생활 중에 수많은 사막을 밟았습니다. 걸프전 때 쿠웨이트 사막에서 이틀 동안 물 없이 버틴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장면은 걸프전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신병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사격장 남쪽에 대기 모드로 세워둔 미군 패트리엇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상시 배치된 물건이었죠. 2천억 원짜리 장비입니다. 모래 폭풍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레이더 상단의 냉각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이 폭풍 사이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아요. 걸프전에서도 들었던 소리거든요. 냉각팬이 모래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0초 후 레이더 측면 패널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어요. 에러 404. 시스템 전면 정지. 2천억 원짜리 미국의 자존심이 모래먼지 한 줌에 뻗어버린 겁니다. 냉각팬 필터가 사막 환경에 맞지 않는 규격이었어요. 36년간 중동 방공망을 설계한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보고서에 썼어요.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필터 교체 대신 로비 자금을 늘리는 쪽을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붉은 불을 깜빡이며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통제 벙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건 천재지변이다. 평가 무효를 선언한다. 스피커를 통해 갈라진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뻔한 수법이었죠.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규정을 들먹여서 판을 엎는 겁니다. 리야드 회의실에서 한번 먹히지 않았던 수법을 또 꺼내드는 뻔뻔함이 역겨웠어요. 알파이살 차관이 벙커 구석에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크로포드를 쳐다봤습니다. 차관의 눈에 피로와 혐오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서방의 무기가 자기네 사막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벙커 출입구 쪽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는 판에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곽태식 직장이었어요. 방진 마스크 하나만 얼굴에 걸치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철문을 밀었습니다. 굵은 팔뚝이 드러났어요. 화상 흉터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천궁 발사대까지 30년을 쇳가루와 씨름한 흔적이었죠. 곽 직장이 폭풍 속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스크 위로 눈만 드러나 있었는데 그 눈이 찡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 세 번째 발자국. 곽 직장이 55도의 모래 지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벙커 안의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망쳐 들어온 미국 엔지니어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곽 직장이 사격장 중앙에 세워진 천궁 발사대 앞에 도착했어요. 발사대 하단에 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곽 직장이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모래를 퍼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금속 표면이 55도의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었을 텐데 화상 흉터 가득한 손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모래를 걷어내고 하부 패널을 열고 몸을 발사대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어 들어간 겁니다. 폭풍이 거세지면 시야가 제로가 돼요. 그 안에서 뜨거운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맨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7분이 걸렸습니다.
곽 직장이 발사대 아래에서 기어 나왔을 때 마스크 아래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등이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상이 기존 흉터 위에 겹쳐진 거였죠. 하지만 곽 직장은 손등을 작업복에 한번 쓱 문지르고는 벙커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비 완료. 벙커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에릭 넥스원의 최명호 수석이 벙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기업 점퍼를 걸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곽 직장의 엄지 신호가 모니터에 잡히자 최 수석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12번 울렸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시게. 벙커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엉! 낮고 묵직한 울림이 모래폭풍을 뚫고 퍼졌어요. 사격장 중앙에 천공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30m의 모래 속에서 55도의 열기 한가운데서 미국 장비가 에러 404를 띄우고 뻗어버린 바로 그 환경에서 한국의 레이더가 눈을 떴어요. 안테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벙커 앞 모니터에 수치가 떴어요. 먼지 유입 제로, 냉각 시스템 정상, 탐지 범위 최대, 초록색 정상 표시 등이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2천억 원짜리 패트리엇이 모래 한 줌에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의 천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필터 하나의 차이였어요. 아니, 필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기계를 굴려본 사람과 에어컨 밑에서 엑셀만 두드린 사람의 차이였죠. 30년을 쇳가루와 화상 흉터로 살아온 기술자와 30년을 로비, 자금과 접대비로 살아온 로비스트의 차이였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크로포드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평가 무효를 외칠 명분이 사라진 거였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네 패트리엇의 붉은 에러 화면과 한국, 천궁의 초록 정상 화면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스털링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기상 위성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모래 폭풍은 분명히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계만 거기서 살아남은 거였죠. 그때 벙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사격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사우디 현지 레이더 기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산 알도사리, 62살의 이 노인은 평생 미국제 장비에 낀 모래를 닦아내며 서방 엔지니어들의 갑질을 견뎌온 바닥 실무자였어요. 하산이 벙커 안 모니터를 훑어봤습니다. 패트리엇의 붉은 에러 화면, 천궁의 초록 정상 화면, 하산의 시선이 초록 화면 위에 멈췄어요. 먼지 유입 제로, 냉각팬 정상 가동, 하산이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쇳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30년이요. 하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기계에 낀 모래를 닦아냈소. 필터를 갈아달라고 100번을 말했소. 매번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만 돌아왔지. 하산이 모니터 앞에 선 미국 엔지니어들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하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소. 진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을. 하산의 손가락이 천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한국인들이요. 저게 진짜 쇳덩이를 다루는 놈들이요. 벙커 안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하산이 말한 30년은 제 36년과 겹치는 시간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 보고서에 필터 교체를 건의할 때마다 돌아온 건 예산 삭감 통보였습니다. 그 예산은 로비 자금으로 갔어요. 하산이 모래를 닦는 동안 저는 파티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막의 진짜 주인은 양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렌치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궁 레이더의 안테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벙커 벽을 타고 울렸어요. 응, 응, 응.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냉혹한 실전의 땅에서 한국의 쇳덩이가 눈을 뜬 겁니다. 크로포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놀라웠어요. 패트리엇이 모래를 먹고 뻗어버린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 로비스트는 항복할 줄 몰랐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정상 가동되는 초록 화면을 노려보던 크로포드가 갑자기 벙커 중앙에 통제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알파이살 차관이 제지하려 손을 뻗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격장 전체에 울렸어요. 표적 드론 속도를 마하 3으로 상향한다. 회피 기동을 최대 난이도로 섞어. 크로포드가 사격장 통제 요원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우디 통제 요원이 당혹한 얼굴로 알파이살 차관을 쳐다봤어요.
크로포드에게 이 사격장의 운용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이 대답하기 전에 크로포드가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차관님, 공정한 평가를 원하신다면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장비가 모래 폭풍에서 켜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사격은 다른 문제예요. 교활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간 것까지는 인정하되 실사격에서 바닥을 보여줄 거라는 계산이었죠. 표적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 아무리 레이더가 살아있어도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크로포드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인정했어요. 크로포드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마하 3은 초속 1000m가 넘는 속도입니다. 거기에 회피 기동까지 섞으면 요격 확률이 수직으로 추락해요. 패트리엇도 이상적 환경에서나 마하 3을 잡습니다. 모래 폭풍 속 55도 사막에서 마하 3짜리 회피 표적을 맞추는 건 솔직히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크로포드가 조건을 왜곡한 건 비열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장비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유효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동진 대령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벙커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박 대령이 크로포드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가볍게 심드렁하게 마하3이요? 박 대령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시하다는 표정이었죠. 마하4로 올리시죠. 벙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알파이살 차관이 고개를 돌려 박 대령을 봤어요. 크로포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하4는 초속 1360m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상회하는 수치예요. 이 조건에서 요격을 시도하겠다는 건 줄 없이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박 대령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크로포드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확신한 거였죠. 좋습니다. 마하4. 크로포드가 통제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격이 재개됐습니다. 마하4, 최대 난이도 회피 기동. 이 조건을 버틸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요. 첫 번째로 발사된 건 영국의 BAE, 해상 레이더 연동 요격 체계였어요. 표적 드론이 마하4로 치솟자 BAE의 추적 레이더가 열기에 오버히트되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요격탄이 발사조차 되지 못했어요. 요격률 0. 스털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센서 연동 체계였죠. 라파엘에서 가져온 최신 저고해선 센서가 사막의 복사열에 눈이 멀었어요. 표적을 잡지 못한 채 요격탄 5발이 허공으로 날아가 사막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요격률 0. 이스라엘 측 기술자가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존심 PAC-3가 나섰습니다. 패트리엇의 최신 개량형이죠. 아까 레이더가 뻗어버렸지만 예비 장비를 벙커 내부에서 급하게 연결한 거였어요. 10발의 표적 드론이 마하4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PAC-3의 시커가 표적을 물었어요. 하지만 사막의 모래가 적의 선을 난반사시키는 순간 시커의 눈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이 빗나갔어요. 세 번째 발도 빗나갔습니다. 10발 중 7발만 명중했어요. 세 발이 허공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요격률 70%. 벙커 안에서 미국 엔지니어 하나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70%는 시험장에서나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실전에서 10발 중 3발이 뚫리면 도시 하나가 불바다가 돼요. 크로포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목소리는 침착한 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날씨에 마하4를 100% 잡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70을 찍었으니 합격 기준에는 충분합니다. 뻔뻔했어요. 자기가 조건을 올려놓고 그 조건에서 자기 무기가 무너지자 합격 기준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알파이살 차관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이 사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우디 시민들의 목숨을 깎아내리는 거라는 걸 차관도 알고 있었어요. 통제 벙커 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명호 수석이었어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사이로 모니터 불빛이 반사됐어요. 최 수석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벙커 바깥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스위! 파란 불기둥이 천공 발사대에서 치솟았습니다. 10발의 요격탄이 궤적을 틀며 상공으로 쇄도했어요. 벙커 앞 모니터에 10개의 파란 점이 떴습니다. 천궁의 요격탄이었어요. 그 위로 10개의 붉은 점이 마하4의 속도로 회피 기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며 붉은 점을 추격했어요.
마하사로 도망치는 표적을 뒤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갈 곳을 미리 읽고 거기서 기다리는 움직임이었어요.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2초 뒤에 두 번째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붉은 점이 연쇄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붉은 점이 사라질 때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붉은 점이 화면에서 증발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요격률 100%, 열발 발사, 열발 명중, 시간 오차 0.0초, 벙커 안이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환호가 터져야 할 순간인데 너무 압도적이어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알파이살 차관이 모니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영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자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아예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벙커를 찢었어요. 조작이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사우디 서버를 해킹한 거야. 이 데이터는 가짜다. 핏대를 세우며 알파이살 차관에게 달려들었어요. 차관님, 즉시 한국 장비의 네트워크 로그를 압수해야 합니다. 서버 접근 기록을 조사하면 조작의 증거가 나올 겁니다. 크로포드의 음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기 무기가 70%를 찍었을 때는 합격이라고 뻔뻔하게 외치던 입이 한국이 100%를 찍자 해킹이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36년 군 생활 동안 저와 같은 편이었다고 믿었던 세계의 진짜 얼굴이었거든요. 그때 벙커 철문이 발길에 차이며 벌컥 열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곽태식 직장이 서 있었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화상 흉터가 선명한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쇠덩이 파편이었습니다. 방금 요격되어 산산조각난 표적 드론의 잔해. 금속 표면이 아직 열기를 품고 있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곽 직장이 벙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크로포드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뜨거운 파편을 크로포드의 최고급 구두 발밑에 휙 던졌습니다. 쇠조각이 구두코를 때리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크로포드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곽 직장이 입을 열었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벙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크로포드를 내려다보는 눈에 분노 같은 건 없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입으로 쏜 게 아니라 실력으로 맞춘 기입니다. 해킹 운운하기 전에 발밑에 굴러다니는 증거부터 주워 보이소. 크로포드의 시선이 구두 앞에 놓인 쇠덩이 파편 위에 멈췄습니다. 아지랑이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작이라고 우기려면 이 파편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5도 사막에서 갓 떨어진 실물 증거 앞에서 해킹을 들먹일 수는 없었죠. 크로포드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벙커 안의 파편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크로포드의 체면도 증발하고 있었어요. 파편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포시즌스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 양복도 벗지 않은 채 누웠습니다. 55도 사막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어요. 패트리엇의 붉은 에러 화면, 천궁의 초록 정상 화면, 크로포드의 구두 앞에 떨어진 뜨거운 파편, 곽태식 직장의 화상 흉터, 30여 년 동안 쌓아올린 제 세계가 하루 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커튼 틈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시민이 잠들어 있는 도시였죠. 이 도시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모래 한 줌에 뻗어버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벽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사우디에서 지진은 극히 드물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순간 호텔 전체의 조명이 나갔어요. 아무, 그리고 소리가 왔습니다. 사이렌이었어요. 코드 레드. 리야드 전역의 방공 경보가 밤하늘을 찢어버렸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듣는 실전 사이렌이었어요. 몸의 모든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울리면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걸요. 호텔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우디 경호원들이 알파이살 차관을 부축하며 지하 방공 벙커로 내달렸어요. 크로포드가 양복 상의도 걸치지 못한 채 와이셔츠 바람으로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은 구두 한 짝을 방에 두고 나왔어요. 저는 36년의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어요.
지하 벙커로 향하는 계단을 4칸씩 뛰어내렸습니다. 지하 방공 벙커에 도착했을 때 벙커 안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사우디와 미군 합동 오퍼레이터들이 콘솔 앞에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붉은 점들을 세어봤어요. 53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세어봤어요. 53개가 맞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 포화 공습이었어요. 53발이 리야드의 인구 밀집 구역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미군 오퍼레이터들이 패트리엇을 가동했습니다. 콘솔에서 키를 돌리고 발사 시퀀스를 게시하는 절차가 진행됐어요. 하지만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거였어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섞여 들어오는 복합 타겟을 패트리엇의 구형 소프트웨어가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자폭 드론 때의 열원 패턴을 민간 항공기로 오인하는 치명적 에러가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오퍼레이터가 수동으로 타겟을 재지정하려 했지만 53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동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 패트리엇이 34발을 잡았어요. 간신이었습니다. 자동 교전 모드가 잡을 수 있는 표적만 골라서 쏜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였어요. 19발이 1차 방어망을 뚫었습니다. 스크린의 19개의 붉은 점이 리야드 시내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작탄까지 3분. 벙커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우디 오퍼레이터 하나가 콘솔 위에 이마를 박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발이 리야드 시내에 떨어지면 수백만 시민이 잠든 거주 구역이 불바다가 됩니다. 학교, 병원, 모스크,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건물 위로 탄두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걸프전에서 스커드가 날아올 때도 서 있었던 다리가 이 순간에는 버텨주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여 년간 중동 방공망을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방패에 구멍이 뚫리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19발. 착탄까지 2분 30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한 픽셀씩 리야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의 타건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엘라식 넥스원의 최명호 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기도를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와중에 이 사내만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사이로 모니터 불빛이 반사됐어요. 최 수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 수석이 미군 통제망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사우디 방공체계의 통제 라인을 강제로 우회하는 작업이었어요. 19발이 뚫린 건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엇의 통제망 아래에서는 천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군의 서버가 교전 우성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최 수석이 그 서버를 우회한 겁니다. 패트리엇의 지휘 체계를 뛰어넘어 천궁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독립 경로를 여는 작업이었어요. 권한도 승인도 없는 월권이었습니다. 군사법정에 서도 할 말이 없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착탄까지 2분이 차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17번 울렸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벙커 바깥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천궁 발사대 12기의 발사관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19발의 요격탄이 화염을 뿜으며 사출됐어요. 최 수석이 천궁을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요격탄 스스로 표적을 사냥하는 모드였어요. 19발의 한국산 요격탄이 발사관을 뚫고 나가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스크린에 파란 점 19개가 떴어요. 붉은 점 19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비명이 멎었어요.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파란 점이 붉은 점에 닿는 순간 하나씩 사라졌어요. 첫 번째 충돌. 벙커 천장 너머로 폭발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리야드 밤하늘에서 빛이 터졌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쇄 폭발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7, 8, 9, 10. 붉은 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11, 12, 13. 벙커 안에 누군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4, 15, 16. 사우디 오퍼레이터가 콘솔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17, 18.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19번째 붉은 점이 리야드 시내 상공 3km 지점에서 소멸했어요. 스크린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 19개가 전부 사라졌어요. 파편 피해 제로, 사상자 제로, 벙커 안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환호가 터지지 않았어요. 너무 가까웠거든요. 수백만 명이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안도보다 먼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우디 오퍼레이터 하나가 콘솔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 옆에서 미군 오퍼레이터가 헤드셋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최명호 수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발의 요격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출근해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송곳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엔터키 하나로 19발을 찢어발긴 사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로그에 오류가 없는지 한 줄 한 줄 점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스크린 오류다. 데이터가 꼬인 거야. 실제로 요격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리야드 밤하늘에서 19번의 폭발광이 터졌어요. 벙커 천장이 19번 흔들렸습니다. 온 도시가 그 빛을 봤어요. 그런데 스크린 오류라니. 저는 크로포드의 얼굴을 보면서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자기가 팔아온 무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벙커 안쪽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라파엘 팀의 에이탄 벤 다비드가 일어섰습니다. 아이언돔의 핵심 설계자, 로비나 언론 플레이를 경멸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는 기술자였어요. 벤 다비드가 최명호 수석의 노트북 옆에 자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직접 받아도 되겠소. 최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 다비드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천궁의 요격 로그 원본을 자기 장비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크로포드가 달려와 벤 다비드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에이탄? 한국 편을 드는 거냐? 벤 다비드가 크로포드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편을 들지 않소. 데이터를 보는 거요. 그 한마디에 크로포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벤 다비드의 태블릿 화면에 요격 로그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9발의 궤적, 요격 시점, 파편 낙하 좌표. 숫자들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벤 다비드의 눈이 숫자 위를 훑어갔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벤 다비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썼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답은 나온 거였습니다. 19발, 100%. 실전에서 벤 다비드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태블릿 화면의 숫자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기술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려 했어요. 벤 다비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언돔 설계자인 내가 보증하지. 목소리가 낮았지만 벙커 벽에 반사되어 구석구석까지 박혔어요. 이 요격 로그는 인류 방공 역사상 가장 완벽한 데이터요. 크로포드의 입이 벌어진 차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벤 다비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발, 폭합포화, 야간 기습. 이 조건에서 100% 요격을 기록한 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소. 아이언돔도 못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의 국보급 기술자가 자국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크로포드가 외쳐왔던 조작 운운은 그 한마디로 숨통이 끊어졌어요. 크로포드가 벽 쪽으로 물러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벙커의 콘크리트 벽이 소리를 가둬버렸어요. 저는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부 들었습니다. 사우디 측 통신망 불량 때문입니다.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우디의 노후된 중계 시스템이 타겟 데이터를 왜곡한 겁니다. 저는 주먹이 떨렸어요. 방금 수백만 명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사내가 하는 일이 책임 전가였습니다. 자기네 무기가 19발을 뚫린 건 사우디 탓이라고. 30년 넘게 사우디의 돈으로 기름칠을 해온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 책임을 사우디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가 같은 국적의 로비스트가 동맹국을 배신하는 현장을 3m 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바깥에서 강제로 열렸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어요. 모래 섞인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고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켤레의 군화가 일사불란하게 벙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었어요. 완전 군장에 자동소총을 가슴 앞에 대각선으로 걸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우디 군복에 사성 장군 견장을 단 장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칼리드 빈 술탄, 사우디아라비아군 합참의장이자 왕실 근위대 총사령관, 사우디 군부의 서열 1위. 이 나라 군사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무장 상태로 방공 벙커에 직접 내려온 겁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알파이살 차관이 등을 곧주 세웠습니다. 사우디 오퍼레이터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미군 오퍼레이터들도 반사적으로 등을 폈습니다. 합참의장의 눈이 벙커를 한 바퀴 훑었어요. 차갑고 위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중동 특유의 카리스마가 실내 전체를 짓눌렀어요. 칼리드 합참의장의 시선이 스크린에 멈췄습니다. 패트리엇의 요격 기록과 천궁의 요격 기록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패트리엇 53발 중 34발 요격, 19발 미용력, 천궁 19발 중 19발 요격, 100%.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합참의장에게 달려갔어요. 변명하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과 통화한 내용을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크로포드가 합참의장 앞 2걸음 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경호원이 움직였습니다. 자동소총의 개머리판이 크로포드의 가슴팍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크로포드의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등이 콘솔에 부딪히며 모니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크로포드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튕겨나가 콘크리트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양복쟁이가 개머리판에 찍혀 바닥에 납작 엎드린 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크로포드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미군 오퍼레이터들조차 시선을 돌렸습니다. 칼리드 합참의장이 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크로포드를 밟을 듯 지나쳤어요. 미군 장교 둘이 서 있는 구역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스털링이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합참의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벙커의 맨 안쪽, 한국 대표단이 서 있는 곳까지 일직선으로 걸어갔어요. 박동진 대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칼리드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 군부의 서열 1위가 사성 장군 견장을 단 사내가 한국의 대령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박 대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경례를 받는 것도 사양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위로 벙커의 형광등 빛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의 돈을 먹고 이 나라의 안보를 좌지우지해왔던 미국의 삼성 장군 출신인 제가 사우디의 최고 사령관에게 인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벽에 걸린 직통작전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포대에 하달한다. 지금 즉시 미군 통제망을 단절해라. 벙커 안에서 3명의 사우디 장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콘솔 뒤편으로 돌아가 패트리엇의 메인 서버에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잡았어요. 미군 오퍼레이터 하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이건 미군 자산입니다. 함부로 손대실 수 없습니다. 사우디 장교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케이블이 뽑혔습니다. 무직! 금속 커넥터가 분리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동시에 메인 스크린 2개가 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떠있던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30년 동안 사우디 방공망의 두뇌 역할을 해왔던 미군 서버의 전원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크로포드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동맹 파기입니다. 미 국무부에 즉시 통보할 겁니다. 합참의장이 크로포드를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3초쯤 머물렀어요. 벌레를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크로포드에게 돌아선 등을 보여주고 다시 스크린 쪽을 향했습니다. 합참의장이 2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이 시간부로 사우디 영공 지휘권은 100% 한국이 통제한다. 모든 방공자산의 운용 권한을 즉시 이관해라. 사우디 장교들이 콘솔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꺼져 있던 중앙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미국 국방부 로고가 있던 자리에 태극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벙커의 가장 큰 화면,
사우디 방공망의 심장을 상징하는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에 태극기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번갈아 빛났어요. 그 아래로 한글이 떴습니다. 통합방공지휘체계, 대한민국.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양복 안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걸프전에서부터 들고 다녔던 손수건이었어요. 이마에 땀을 닦는 게 아니라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거든요. 25조 원짜리 판에서 양복쟁이들의 목줄이 끊어지고 기름때 묻은 진짜들의 지휘봉이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로포드는 바닥에서 일어나 벽의 기대선차에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태극 마크가 그 사내의 얼굴 위로 붉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은 벙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군 오퍼레이터들은 빈 콘솔 앞에 서서 할 일을 잃은 사람들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수석이 노트북을 접었어요. 처음으로 화면에서 눈을 뗀 거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곽태식 직장이 최 수석의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박동진 대령이 합참의장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합참의장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두 군인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어요. 숫자가 전부 말했으니까요. 19발, 100% 사상자 제로. 이 숫자 앞에서 외교적 수사도, 로비 자금도, 백악관 서한도 전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벙커 밖에서 리야드의 새벽 아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살아남은 도시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아잔이 끝나기도 전에 벙커 안에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19발의 공포가 가신 지 2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사우디 오퍼레이터가 콘솔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페르시아만 방면, 다수 열왕 감지, 해상 접근 중, 스크린에 새로운 붉은 점들이 떠올랐어요. 세어봤습니다. 28개, 자폭 드론 모함이었어요. 소형 선박에 폭발물과 드론을 가득 실은 해상, 자살 공격 편대가 페르시아만 쪽에서 사우디 해안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바다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콘솔 뒤에서 다리를 끌며 스크린 앞으로 갔어요. 28척의 모함이 부채꼴 대형으로 상해하며 해안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이 모함들이 해안 5km 이내에 도달하면 탑재된 자폭 드론을 일제히 풀어놓습니다. 석유시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해안 거주 구역, 사우디 동부 해안의 핵심 인프라가 사정권 안에 있었어요. 영국의 BAE 해상 레이더가 가동됐습니다. 사우디 해군에 납품된 BAE의 해상 감시 체계가 베르시아만 일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건 쓸모없는 노이즈 덩어리였어요. BAE 레이더가 파도의 반사파와 어선의 열원을 자폭 모함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과 흰 점이 뒤섞여 난장판이 됐어요. 오퍼레이터가 수동으로 타겟을 분류하려 했지만 28척이 상기한 상태에서 파도와 어선까지 섞이니 불가능했습니다. BA 해상 레이더가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였어요. 스털링이 벙커 구석에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에서 패트리엇이 뚫리고 바다에서 BA가 눈이 멀었어요. 서방의 방패가 하루 만에 2번 무너진 겁니다. 벙커 안쪽에서 키보드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최명호 수석이었어요. 이 사내는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건지. 아까 노트북을 접은 게 무색하게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수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쳤어요. 천군과 연동된 한국의 해안 방어 체계가 벙커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미공.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근거리 해상 요격 시스템이었어요. 전궁의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해상의 여론을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다연장 로켓으로 타격하는 체계였습니다. 비공의 탐지 화면이 BAE의 노이즈 난장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파도의 반사판은 자동으로 필터링됐고 어선의 열원은 회색 점으로 분류되어 밀려났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 28개만 깨끗하게 남았어요. 모함 하나하나의 속도, 방향, 예상 도달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비공이 28개의 타겟을 동시에 라곤했어요. 최 수석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해안에 배치된 비공 발사대에서 다연장 로켓이 일제히 사출됐어요. 화염이 새벽 바다를 밝혔습니다. 단 한 차례의 사격이었어요. 스크린 위에 붉은 점 28개가 동시에 깜빡이더니 차례로 소멸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28척의 모함이 일제히 화염에 휩싸여 수장됐어요. 하늘에서 19발, 바다에서 28척, 한국의 방패가 사우디의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틀어막은 겁니다. 벙커 안에서 사우디 오퍼레이터들이 탁자를 내리치며 환호했어요.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환호가 뒤섞인 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때렸어요. 알파이살 차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스크린 하단에 새로운 텍스트가 떠올랐어요. 적국 외교부 긴급 성명. 모든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전면 철수한다. 하늘과 바다에서 전멸당한 적국이 항복한 겁니다. 벙커 안에 환호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환호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에 미국이 기여한 건 19발을 뚫린 것뿐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벙커 바깥이 소란스러웠어요. 경호원 하나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마이클 크로포드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호텔 방에도 없고 차량에도 없었습니다. 수아물칸에 몸을 우겨넣고 리야드를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어요. 군사 법정에 설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25조 원짜리 사업의 최대 로비스트가 백악관 서한을 들이밀며 한국을 매장하려 했던 그 사내가 수아물칸에 숨어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위스키를 찾았어요. 30년 동맹의 말로가 수아물칸이었습니다. 스털링의 행보는 더 적나라했어요. 그날 아침 박동진 대령의 호텔 숙소 문틈 아래로 서류 봉투가 밀려들어 왔다는 겁니다. 봉투 안에는 BAE 시스템즈의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영국산 부품 하청 참여 요청서, 한국 시스템의 보조 부품을 영국이 납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시간 전에 에어컨이나 팔라고 조롱하던 사내가 이제 하청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귀족적인 체면 따위는 해상 레이더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였죠. 이스라엘의 벤 다비드는 달랐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어요. 대신 텔아비브 본국에 극비 전문을 다전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의 센서를 폐기하고 한국 시스템을 직수입해야 한다. 아이언돔의 핵심 설계자가 자국의 기술을 버리라는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데이터만 믿는 기술자의 결론이었어요. 경쟁국들이 하나씩 무릎을 꿇거나 도망치거나 구걸하는 사이 한국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오전 9시, 저는 사격장 쪽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페르시아만 해안이었어요. 새벽에 교전 잔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또약볕이 모래를 달구고 있었어요.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걸었어요. 모함의 잔해가 파도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들이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모래밭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곽태식 직장이었어요. 화상 흉터 가득한 팔뚝으로 탐지기를 쥐고 빗소리가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모래를 파헤쳤습니다. 날카로운 쇳조각을 하나씩 주워 올려 허리에 찬 자루에 담고 있었어요. 옆에서 박동진 대령이 장갑을 끼고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약볕이 2사람의 등을 내리찍고 있었어요. 승리의 축배를 마셔야 할 사람들이 땡볕 아래서 파편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주운 쇳조각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벨 만큼 뾰족했어요. 우리가 쏜 파편입니다. 사우디 해안계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이런 파편에 발이 베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영웅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군인의 어조였어요. 저는 그 파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아직 미지근한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36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저는 방공작전을 설계했어요. 미사일을 쏘고 요격률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쓰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번도 파편을 주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쏜 것들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을 팔았어요. 한국은 미사일을 쏘고 파편까지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바닥 위에 쇳조각만큼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36년의 맹신이, 서방의 오만이, 에어컨 밑에서 주가를 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밭 위에 무릎이 닿았어요. 파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며 다음 파편을 주우러 갔습니다. 곽 직장의 금속 탐지기가 삐소리를 냈어요. 또 하나를 찾은 겁니다. 또의 약볕 아래서 2사람의 등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의 파도가 해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아래로 뜨거운 모래가 스며들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워싱턴 DC의 아침은 리야드와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 있었어요. 섭씨 4도. 캐논 하우스 오피스 빌딩 앞에 줄지어 선 검은색 세단들 사이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해안가에서 주운 미사일 파편이었어요. 석 달 동안 이 쇠 조각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파편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매 순간 상기시켜 줬으니까요. 상원군사위원회 특별청문회장. 대리석 기둥과 마호가니 패널로 장식된 이 공간은 미국 방산업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이 방에서 결정돼요. 양복 차림의 국회의원들이 반원형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펜타곤 고위층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미국 방산의 빅3 임원들이 뒷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는 별 2개에서 4개까지 현역 장성 7명이 정복 차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CNN, 폭스뉴스, 로이터, 글로벌 언론사 기자 30여 명이 방청석 뒤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 옆에 서류 한 뭉치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이 준비한 증언 대본이었습니다. 억대 달러를 들여 최고급 로펌 3곳이 합작해서 써낸 물건이었어요. 대본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패트리엇이 뚫린 건 사우디 통신망의 노후화 때문이며 한국 장비가 미군 체계에 무단 개입하여 혼선을 초래했다는 시나리오였죠.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패트리엇의 명예를 보전하고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지키는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이 대본대로 읽으면 저는 로키드 마틴의 충성스러운 고문으로 남게 돼요. 연봉도, 스톡옵션도, 펜타곤 출입증도 전부 유지됩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증인 제임스 에이스, 랜돌프 전 중장을 증인석으로 소환합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입 앞에 놓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수십 개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어요. 뒷줄에 앉은 로키드 마틴 임원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대본대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위원장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랜돌프 전 중장, 2025년 12월 리야드 방공 사태에서 한국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미군 패트리엇 체계가 방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조작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장비의 결함이라는 전제가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한국이 사우디 사태의 원흉이 됩니다. 로키드 마틴의 대본 첫 페이지에 적힌 대로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대본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한 줄 한 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대본 위에 올라갔어요.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로고가 페이지 상단에 박혀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로고 아래서 일했습니다. 걸프전 영웅이라는 훈장도 이 로고가 빛나게 해줬어요. 하지만 양복 안주머니의 파편이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옷감을 뚫고 살을 찔렀어요. 박동진 대령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사우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또해약볕 아래서 파편을 줍던 두 사람의 등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곽태식 직장의 화상 흉터, 최명호 수석의 흔들리지 않는 손가락, 핫산이 바닥에 내던진 렌치 소리, 크로포드의 구두 앞에 떨어진 뜨거운 쇠조각. 대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초점을 맞췄어요. 로키드 마틴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대본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종이가 당겨지는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한 번에 2조각으로 갈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찢어진 종이를 다시 잡고 4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찢었어요. 8조각. 종이 파편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로고가 찢겨나간 종이 쪽이 카메라 앞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원장의 의사봉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뒷줄에 앉은 방산업체 임원 넷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펜타곤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연달아 터졌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파편을 꺼냈습니다. 석 달 동안 품고 다녔던 사우디 해안가의 쇠조각이었어요. 마호가니 단상 위에 파편을 올려놓았습니다. 쨍! 금속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에 아직 사막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어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모든 떨림은 끝나 있었어요. 한국 장비의 결함이 미군 체계를 방해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2025년 12월 18일 새벽, 리야드에 53발의 복합 포화 공습이 쏟아졌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엇은 34발을 잡았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로 19발을 뚫렸습니다. 뒷줄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19발이 수백만 시민이 잠든 리야드 시내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3분이었어요. 벙커 안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청문회장이 숨을 죽였어요. 그 3분 안에 한국의 엔지니어 한 명이 미군 통제망을 우회하고 천궁 방공 체계를 독자 가동했습니다. 19발의 요격탄이 19발의 탄두를 전부 격추했어요. 100% 파편 피해 제로, 사상자 제로, 방산업체 임원 하나가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이 보였어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수석 로비스트 마이클 크로포드는 수화물 칸에 숨어 리야드를 도망쳤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2번 내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단상 위의 파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쇠조각이 사우디 해안가에서 주운 미사일 파편입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해안가에서 한국 군인 2명을 봤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뇌약볕 아래서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우디 아이들이 발을 다칠까 봐요. 청문회장의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36년을 펜타곤에서 보냈습니다. 방공 작전을 설계하고 미사일을 팔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쏜 파편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파편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자본과 로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파편이 증거입니다. 방산과 동맹의 새로운 기준은 저 작고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성입니다. 파편을 든 손이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빛났어요. 무거운 침묵이 청문회장을 짓눌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맨 뒷줄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박수 한 번이 울렸습니다. 옆자리에서 한 명이 더 일어났어요. 2번째 박수. 반대편 줄에서 3번째가 일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4번째는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념도, 당적도, 진영도 상관없었어요.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파도처럼 청문회장을 덮었어요.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 소리가 뒤섞여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로 파편을 내려다봤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에 사우디 모래가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졌어요. 36년의 군 생활 중 가장 긴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55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필터를 갈아 끼운 기술자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엔터키 하나로 19발을 막아낸 연구원을 위한 박수였어요. 뇌약볕 아래서 남의 나라 아이들을 위해 파편을 주운 군인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박동진, 곽태식, 최명호, 이 이름들이 오늘 이 청문회장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